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서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차량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해조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상당량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래된 차량들의 초미세먼지 그리고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친환경교통과 강희은입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외에 서울시에서도 꽤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죠? 예. 연구자료에 네, 얼마나 발생합니까? 예, 연구자료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약 50%, 서울시 자체에서 21%를 발생한다고 하며 2011년 기준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1668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50%고 서울시가 20%면 나머지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계절적인 문제는 아닌 모양이죠. 1년 내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통계상 여름과 가을보다는 특히 봄,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여름에도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 네. 서울시 대기 환경정보 사이트나 도심 내에 설치된 환경정보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외출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차량 배출가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그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먼지 저감을 위해서 05년부터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LPG 엔진 개조 등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개선하였지만 예?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버스,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예, 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 사업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사업인데요. 예? 우선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과요. 제작 당시 배출가스 기준이 없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노출 건설기계 엔진을 최신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지난 가스 휘발유차의 삼원 촉매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범 사업은요, 15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 2기 대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이라 그런다 하면은 서울 시내 버스 전부 다 교체하는 건 아닌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시범사업 평가 결과 질소산화물은 약 70%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삼원 촉매 교체 사업인 경우는 질소산화물이
88%가 감소했고요. PM 녹스 동시 저감 장치의 경우 질소 산화물이 70%, 건설 기계 엔진 교체의 경우는 50%가 감소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감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예. 서울 시내 전체 버스의 몇 %인가요? 저감 장치 부착한 차량이요? 예, 이번에 시범 사업이 대상이 된 차량. 대략 몇 %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범 사업인 경우에 되기 때문에 예. 그 대상이 좀 419대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낡은 차량들이 그 질소 산화물 많이 배출을 할 텐데 어느 정도 오래되면은 문제가 됩니까? 예, 경유차의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이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기계의 경우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량에 5, 6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한 10년 정도 된 차량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노후 차량 장비를 교체한다거나 이게 저감 장치를 부탁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소 산화물 저감 사업은 시범 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주 등의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예. 이제 향후 본 사업 추진 시에는 환경부 등과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요. 차주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2015년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일부에서는 개인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요. 예. 결코 개인 차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범 사업은 일단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끝난 건가요? 예, 13년도께 끝났고요. 14년도 올해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419대 되겠습니다. 419대면은 전체 서울 시내 버스 가운데 한 몇 푼이나 될까요? 정유 차량이 이제 90만 대 있고 예. 건설기계가 한 5만 대 있거든요. 그만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본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내년부터는 몇 대를 대상으로 할지 이런 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차량의 운행상 문제점, 대기 개선 효과 등을 도출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보완해 갔고요. 내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고 버스 회사에서 담당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고요. 개인 차주나 사업자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자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은 그러면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 예산은 다 확보가 됐나요? 예, 확보됐습니다. 28억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그 노후 차량이 많은 버스 회사라든가 이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예, 이제 올해 사업은 시범 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 사업 추진 물량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공공 부분을 위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론기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15년 이후에 이제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도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모든 차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서울시의 소식인데요. 이 서울시가 이번 달인 3월 초부터 개설한 M보팅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보팅 앱. 네. 예,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M보팅은요, 휴대폰 같은 이동성 있는 정보통신 기기를 뜻하는 영어 모바일의 M과 투표하다는 뜻의 영어 보팅이 합쳐진 것인데요. M보팅이 무엇인지 서울시 정보기획단 김남수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M보팅은 모바일과 투표의 합성으로서 서울시가 크고 작은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빠르고 쉽게 수렴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기존에 그 인터넷 PC 기반의 설문조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PC 기반이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또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손에 갖고 다니는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전화번호 기반이기 때문에 중복 투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마련된 앱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앱이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수용하고자 만든 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M보팅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뭐 젊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참여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요즘 많은 어르신 분들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네. 이 손자나 또 자녀분들한테 물으시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여론을 파악하는 것 외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시민들이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M보팅 앱을 사용하는 서울 시민은요, 서울시의 크고 작은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시민들의 의견을 빠르게 알기 위해서 만든 앱이라서요, 시민이 실시간으로 의견 투표를 하면 서울시도 바로바로 시민의 의견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곧바로 알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냈을 때 시민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또 추진할 수가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네. 중복 투표는 가능하지 않은 모양이죠? 네, 아까도 들으셨듯이 이제 중복 투표가 좀 가능하지 않은데요. 예. 사실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번 투표를 해서 공정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겁니다. M보팅은 그럴 위험이 많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서울시 김남수 주무관이 들려드립니다. 기존 이폴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중복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결과에 대한 그런 신빙성이라든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M보팅은 시민들의 손에 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기반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표를 허용하지 않아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네, M보팅 시스템은 처음에 앱을 깔고 설치를 하게 되면 폰 인증을 받습니다. 폰 인증이라는 것은 문자로 인증 번호가 오는데 그 인증 번호를 앱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폰 인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폰에 하나의 앱이 깔리고 그 앱을 통해서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투표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M보팅의 투표 종류는 크게 전체 공개 투표와 특정인 투표로 나눠지는데요. 이 전체 공개 투표는 M보팅 앱을 깐 모든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특정인 투표는 특정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정인 투표는요, 엑셀을 통해서 지정된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시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소록을 가지고 지인과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정 투표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엑셀을 통해서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을 엑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특허를 출원한 투표 방법도 있다고요?
네, 바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위치 기반 투표 같은 경우는요, 안건을 낸 사람이 위치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특정 장소인 강당, 체육관 같은 곳을 지정해서 투표하는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지금 투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투표를 하다가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엠보팅이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처럼 처음에 앱을 깔 때 인증번호를 입력한다고 아까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런 방법 때문에 해킹 문제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 김남수 주무관이 해드립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킹할 만한 그런 개인정보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엠보팅은 사실은 개인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단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호만 있고 그다음에 투표하실 때도 닉네임,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통신을 할 때 암호화 모듈을 써서 어떤 그 보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의 엠보팅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한 전화번호 인증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묻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번호, 실명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어떤 안건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는 지하철 안내음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안건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 안건을 낸 서울 메트로는요, 시민들이 기존의 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현재 국악음을 가장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하철 안내음은 지금 그대로 국악음으로 갈 것 같다고 하네요. 예. 서울시가 시민생활과 좀 밀접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평소에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이 엠보팅 앱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 당국만 의견을 안건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안건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민도 의견을 다른 시민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 안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올 봄에 꼭 가보고 싶은 서울 명소는 이라든지 네. 여러분 동네 버스 배차 간격은 같은 평소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시민이 직접 올려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과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민들 꼭 서울시정 또는 시민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 모임이라든가 사적인 지인들과의 투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그 폰에 있는 주소록이 지금 기본적으로 뜨는데 그 주소록을 그룹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산악회 이렇게 해서 30명을 미리 저장해놓고 그분들과 앱을 깐 다음에 모임 장소라든가 기타 안건들을 재미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투표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강의를 듣는 교수님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학생들의 번호가 전부 주소록에 없더라도 비밀방을 만들어서 이 방에 번호를 공지한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그 방을 찾아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채팅창과 비슷한 기능인 거죠. 네. 그 서울시의 안건은 물론이고 네. 자기 주변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엠보팅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점들이 좋은지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자기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결정 같은 것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모두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을 안 내리고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 그러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걸로 해보자 그러면 그냥 각자 한 표씩 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한 표씩 내고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직장같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의견을 물으면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서울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곳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까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봄에 먹기 좋은 해조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늦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남쪽 해상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맑은 뒤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늦게 중부와 경북 일부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신정동에서 49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앞부분이 불에 타 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의문의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버스기사가 사고 당일 근무 규정을 2배 초과한 18시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버스기사 60살 연모 씨는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뒤 20분만 쉬고 다른 버스를 몰다가 18시간 후인 밤 11시 40분쯤 사고를 냈습니다. 염 씨는 동료 직원이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하자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조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 분들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초로 점을 봐왔다고요? 예, 그 점이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겨울바다에서 나는 그 해조류의 그 풍용 상태를 보고 그의 농사가 정말 풍년이 될 건지 아니면 흉년이 될 건지 점을 쳤습니다. 네. 그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요. 저실 바당 푸성거리가 잘 안 난 해오년에는 그의 용시에도 그르치게 된다. 이런 말인데 아마 제주 분들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 겨울바다 해조류가 잘 안 된 해에는 그의 농사도 망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해조류는 미역과 김이잖아요. 예. 근데 제주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조류가 토시입니다. 예. 그 엄밀히 얘기하면 해조하고 해초, 풀초자를 쓴 해초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네. 그 해조는 바다에 사는 모든 식물을 가리키고 해초는 해조 가운데서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네. 그 해조류는 이제 색깔에 따라서 뭐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이렇게 나뉘는데 갈조류 그러면은 미역, 다시마, 토시 아마 대표적이고 예. 그 다음에 홍조류는 김, 우뭇가사리, 그 다음에 녹조류는 파래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조류 경우에는 동양하고 서양의 그 평가가 아주 다른 식품이죠? 예, 과거에 이제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기껏해야 가축의 사료로나 썼습니다. 아니면은 뭐 쿠션 용도로도 썼고요. 그래서 영문명이 seaweed입니다. 그 weed가 잡초란 뜻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해서 바다의 잡초라 이런 의미인데 그 해조류를 먹거리로 이용해온 나라는 우리 한국,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해조류는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면서 동시에 바다의 어떤 청정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한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그 해조류가 암 또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아주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그 많이 인식돼 있죠. 예. 해조류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특별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 일단 그 해조류 왕국인 두 나라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특히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입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곳 주민의 그 다시마 소비량을 보니까 일본 전국 평균치의 약 2배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1인당 연간 한 5kg 정도를 평균적으로 저 해조류를 드시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거의 80세에 근접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미 간접적으로 그 증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서양의 의학계도 요즘 해조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있지 않는가 하고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seaweed, 바다의 잡초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표현을 보니까 바다의 채소, sea vegetable 이렇게 이제 일종의 격상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해조류 가운데 요즘 그 건강 생각해가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권할 만한 해조류가 있을까요? 예, 알긴산이라든가 푸코이단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같은 갈조류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알긴산이나 푸코이단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좀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잖아요. 이 성분인데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담즙산을 배설시켜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당뇨 환자들한테도 좋은 해조류가 있다고요? 예, 당뇨 환자에게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역, 다시마 이런 갈조류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몸 안에서 당질의 흡수를 좀 느리게 하고 또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췌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데요. 특히 이제 해조류를 식초에 버무려서 드시면은 그 당질의 대사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 혈당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내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고혈압 환자한테도 좋은 해조류가 있습니까? 예, 다시마가 많이 꼽히는데요. 그 알긴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찬물로 우려낸 차를 매일 한 여러 번 이렇게 수시로 마시게 되면 정말 훌륭한 그 혈압약이 될 수가 있는데 제조도 굉장히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가로 세로 한 5cm 정도로 다시마를 좀 자른 다음에 말이죠. 찬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좀 방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물을 한번 교체한 다음에 하룻밤 정도 재워두면 다시마 우린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해조류 경우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요?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해조류의 탄수화물 함량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열량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알긴산 같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열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요. 게다가 이제 이 알긴산은 그 몸속에 들어가서 수십 배로 좀 불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되게 이제 공복감을 이기지 못하는 게 이제 주된 이유가 되는데 미역 줄기의 양쪽 끝을 말린 미역기 같은 것들을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게 되면 금세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미역기 다이어트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소 무심코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식사를 좀 하기 전에 해조류를 미리 좀 천천히 드셔서 배를 좀 채워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유익해 보입니다. 예. 그 해조류 건강에 아주 좋은 걸로 쭉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한정 먹어도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양이 적정량이 중요하죠. 그 미역의 경우는 조리했을 때 작은 그릇 하나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구이김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서너 장 정도. 다시마는 사방 한 5cm 크기짜리 한 장 정도면 적당한 양인데요. 물론 이거는 매일 먹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가끔 정말 한 번씩 드신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름 바른 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조금 오래 두면은 아주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서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조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적게 먹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영 같은 갑상선 이상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가 많이 든 해조류를 섭취할 때 반드시 주치의하고 좀 상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한국인과 일본인은 대부분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요오드를 이미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오드의 과잉 섭취가 그런 갑상선 질환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조류 경우에 그냥 생으로 먹는 거하고 익혀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 해조류는 생으로 먹든 익혀 드시든 영양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를 재료로 하여 그 조림 요리를 할 때는 너무 팔팔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해조류에서 가장 중요한 웰빙 성분인 알긴산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봄에 어울리는 가곡을 들고 다음 달 한국 관객과 만납니다. 보이스 오브 스프링이란 제목으로 다음 달 20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조수미 씨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7개국의 유명 가곡을 그 나라 언어로 부를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바흐의 칸타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중 아리아 기쁨과 갈망, 비숍의 보라 저 다정한 종달새를, 한해 만일 나의 시가 날개를 가진다면 등 독일, 영국, 프랑스 가곡을 들려줍니다. 이어 2부에서는 투리나의 연가곡, 노래 형식의 시 중 노래, 빌라로버스의 교향시 아마존의 숲 중 감성적인 멜로디, 이흥열의 꽃구름 속에와 김순남의 산요화,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스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등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이탈리아의 가곡을 부르는데요. 젊은 음악가들과 장르를 넘나들며 교류해온 조수미 씨는 이번 공연에서도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비니셴코, 바이올리니스트 안나 페도토바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조수미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봄 햇살이 딱 어울릴 것 같네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만큼 중요한 게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바디랭귀지 역시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송정보대학 박서연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적인 바디랭귀지 가운데 하나가 악수인데 그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다를 것 같은데 악수에도 테크닉이 있습니까? 네, 악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테크닉을 알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악수는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악수의 기술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라고 합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악수를 했나요? 네, 우리는 보통 악수를 하면 그다지 오랜 시간 동안 손을 잡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오바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상대에 따라서 악수 테크닉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누구를 만나도 보통 10초 안에 악수를 끝낸다고 하는데 호주의 여성 총리 줄리아 길라드와 악수를 할 때 37초 동안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24초 동안 두 손 잡아 악수를 하고 또 13초 동안 한 손으로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37초 동안에 악수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이 행동이 정치인들 사이의 파워게임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예. 또 오바마는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팔을 또 빨리 움직이면서 힘있는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도 손을 꽉 잡고 빠른 속도로 위아래 17번이나 손을 흔들면서 악수를 했다는데 예. 이것도 악수 파워게임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바마는 일본 아키히토 일왕을 만나 악수를 할 때는 허리를 약 70도나 굽혔고요. 예.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을 때는 두 손 맞잡고 공손하게 악수를 했는데 허리는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를 보면 오바마는 왕족에게는 계획적으로 예의 바른 악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오바마는 또 악수를 할 때 의도적으로 왼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인사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왼손으로 상대 팔 윗부분을 잡았는데 이 행위는 오바마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악수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기술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신체 중 일부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행위는 지위가 더 높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수를 하면서 상대의 신체 일부를 만진다는 것은 오바마가 최강국의 최고 파워맨이고 미국의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악수를 할 때 보통 몇 번 정도 흔드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보통 악수 시간은 3초에서 한 5초가 적당한데요.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보통 손을 5번 정도 흔들면서 악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손을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흔들게 되면 너무 정이 없는 사람으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와 좀 더 친해지고 싶으면 악수를 한 7번 정도 흔들기를 권하는데 이 의미는 아마 손을 오래 잡고 있으면 상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또 남성이 여성과 악수를 할 때 너무 오랫동안 또 악수를 하게 되면 여성을 좀 불편하게 또는 네.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악수할 때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합니다만은 왼손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까? 어떤 상대를 만나고 또 내 자신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만약에 세일즈맨이 또 어떤 물건을 자기 자신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 상대가 남자였다면 왼손으로 상대의 손등을 덮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 여성과 악수를 할 때는 두 손으로 하는 악수는 신체적 접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왼손의 위치는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지배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왼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악수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 어떤 게 있을까요? 악수를 잘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악수는 매우 중요한 바디랭귀지이기 때문에 악수도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오해를 낳기도 하는데요. 악수를 할 때 상대의 손을 지나치게 너무 힘을 주어서 잡거나 또 너무 마구 흔든다거나 그리고 여성의 손을 또 잡을 땐 너무 강하게 잡아서 그 매우 거친 사람의 이미지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반면 너무 지나치게 힘없이 손을 잡고 아니면 손끝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느슨하게 잡게 되면 무기력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가볍게 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악수를 잘하려면 눈을 보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말도 하면서 또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거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특별히 추천할 만한 제스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피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첨탑 모양이라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두 손에 손가락 끝을 붙여서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첨탑 자세는 내가 모든 정보를 꿰고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주는데 아주 훌륭한 제스처인데요. 이런 자세를 취할 때는 바디랭귀지가 자신감 있어야 되고 또 말도 아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아주 나는 강한 신념 있고 또 확실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연설 도중에 특별하게 힘을 실어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할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데 그렇다고 이 자세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또 부적절한 시점에 사용을 하면 혼자만 잘난 사람 또는 이기주의자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청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스처 중에 우리가 양손으로 농구공을 들고 있는 것처럼 팔을 약간 벌려주면 되는데요. 이런 자세는 상대에게 희망이 넘쳐 보이고 또 호감이 가게 보일 수 있고 또 헌신적이면서도 신념이 확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신뢰라든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아주 강력한 제스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스처는 지금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면 매우 좋은 제스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터 제스처라고 하는데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검지 하나만 내미는 것인데 검지를 내면 제스처는 보통 숫자 1을 가르칠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설득 강연을 할 때 검지를 내미는 이런 제스처는 메시지를 강조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건 너무 또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제스처를 사용할 때는 또 눈빛이라든지 또 표정 그리고 자세 이런 바디랭귀지를 함께 했을 때 효과를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손바닥 커팅이라고 또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 제스처는 우리가 TV 퀴즈쇼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제스처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손날로 어떤 사물을 자리는 행동과 유사한데 이러한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강조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보이는 이런 제스처는 선거 때도 아마 정치인들 하시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앉아서 대화할 때 이 두 손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테이블 아래에 손을 두게 되면 상대에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손은 테이블 위나 또 상대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제스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뒷짐 짓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뒷짐 짓는 것은 그 의미가 권위를 나타내려는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스처는 상대에게 굉장히 큰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뒷짐 짓는 제스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팔짱 끼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럼 이렇게 혼자 계실 때는 팔짱 끼는 의미는 그냥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예. 누가 앞에 상대하고 뭐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신을 방어하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팔짱을 끼게 되면 상대에게 호의가 없다는 부정적인 암시를 또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 손을 이런 예. 비비는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자신이 없어 보이고 마음이 약해 보이는 이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예. 잘못 사용하면 고객에게 또 아첨하는 그런 예. 동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두리번거리는 시선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대화할 때는 눈을 예.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눈의 움직임 하나에도 암시작용이 있습니다. 예. 뭔가를 숨기려 할 때는 상대를 보지 않는다든지 예. 또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 상대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성정보대학 박서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일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u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